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 등을 짚어봅니다. 가까운 길 내에 제3차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권한과 국정 장악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는 정당하다고 WTO가 최종 판정했습니다. 예상을 깨고 어떻게 승소를 이끌어냈는지 알아봅니다. 35억 원대 주식 투자로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주식을 전부 처분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당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이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물어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딴 개물림 사고에 대형견의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잠시 멈춰서 있던 한반도 평화 여정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빨리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 공식화된 셈인데 오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 때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한미 정상의 회담 결과를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차례 연쇄회담을 통해 116분 동안 머리를 맞댄 한미 정상.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 당시 미군의 헬기 지원을,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장비 구매에 감사를 표하는 등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피실 틈 없는 그런 공조로 완전히 문제가 끝날 때까지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I think I can say that our relationship has never been better. Our relationship is on a personal basis, very, very close. 영부인들이 처음으로 백악관 집무실에 배석한 것도 한미 엇박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은 더 큰 합의의 과정이라며 북미 대화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미 대화에 새로운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곧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계획도 밝혔습니다.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남북 접촉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파악해 조속히 알려달라고 화답했습니다. 상반기 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성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5월과 6월 연달아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톱다운 방식 비핵화 대화에 다시 시동이 걸린 걸로 청와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귀국 직후 김정은 위원장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북 접촉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일단 큰 그림은 그려진 상황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미국도 북한도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난제를 넘어 북미 대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남겨진 과제입니다. 유지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상 간의 담판, 이른바 톱다운 방식 대화 필요성을 재확인한 한미 정상.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3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에 공감했지만 그 시기에선 입장차가 드러났습니다. 그 가까운 길 내에 제3차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d it really is. It's a step by step. It's not going to go fast. If it goes fast, it's not going to be the proper deal.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지금은 때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드러났듯 북미 간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매개로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와의 입장과도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런 폭들을 좁혀나가는 게 문 대통령이 확인한 숙제입니다. 청와대는 조만간 북한과 본격적으로 접촉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기 대북 특사 파견 등이 예상됩니다. 북한이 어떨 경우에는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정도의 언질은 가지고 북한을 가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난제들이 켜켜이 쌓인 상황. 그러나 북한도 대미 비난을 자제하면서 협상 재개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4.27 정상회담 1주년을 즈음해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말을 했는데요. 지금은 빅딜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양한 스몰딜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발언입니다. 단계적 합의의 가능성이 열린 게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서지영 특파원, 먼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쪽의 평가가 어떤지부터 알아보죠. 네, 대화가 오랫동안 끊기면 불씨를 살리기 어려운데요. 일단 협상 동력을 살리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언론들이 주목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단계적, 점진적 협상 방안인 스몰딜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 세 번째 북미 회담 추진, 그리고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등입니다. 네, 미국 언론도 스몰딜 가능성에 주목했다는 건데 그동안 미국이 고수해왔던 그 일괄 타결 빅딜 방안과는 좀 다른 발언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밝혀왔던 입장과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교해보면 그 미묘한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스티브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했던 발언을 들어보시죠. We are not going to do denuclearization incrementally.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on that, and that is a position around which the U.S. government has complete unity. 일괄 타결식 빅딜을 수용하라고 북한에 촉구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핵무기 제거라는 빅딜이 주요 의제라고 전제하면서도 단계적, 점진적 합의의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There are various smaller deals that maybe could happen. Things could happen. You can work out step-by-step pieces, but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The big deal is we have to get rid of the nuclear weapons. 네, 이 부분에 대한 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가 비슷한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점진적 합의 신호를 북한에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발언의 방점은 여전히 핵무기 제거에 찍혀 있지만 협상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단계적인 접근법도 열어놨다는 것이죠. 이를 위한 대북 식량 지원 논의,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온 문재인 대통령의 작은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빅딜, 스몰딜 등 이 대북 정책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한미 간 시각차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 점, 또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 한미동맹 결의안이 발의된 점 등은 어느 정도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린치핀, 즉 핵심축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의 힘을 지속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2기가 출범한 셈인데요. 핵심은 김 위원장의 장악력 강화 그리고 세대 교체입니다. 북한 지도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김민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2기 출범을 알리는 최고인민회의.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초대되셨음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최룡해는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래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맡게 됐습니다.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추대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총리에는 김재룡 자강도당 위원장이 발탁됐습니다. 자강도 강계 일대는 고난의 행군 시절을 극복한 모범 지역인 이른바 강계 정신의 발상지입니다. 자강도를 관장하던 김재룡을 총리에 앉힌 것은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대미협상의 핵심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국무위원회 위원이자 외무성 제1부상으로 약진했습니다. 국무위원회 외교 분야를 강화함으로써 북미 대화에 대비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북한은 최고인민회의가 계속된다고 밝혀 대미 메시지나 구체적인 헌법 개정 내용이 추가로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과대 주식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재재판관 후보자가 오늘 자신의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 후보자의 남편이 각종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는데요. 한국당에서는 후보자 남편이 판사 시절 단기 주식 투자로 억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오늘 자기 명의의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6억 7천여만 원어치입니다.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겁니다.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공직 후보자인 아내를 대신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무리하고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란 겁니다. 미래 정보가 있었는 것처럼 이렇게 그거 편집을 해서 악의적으로 그 부분만 따가지고 주가 내리면 사고 올리면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주식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이해 충돌에 대한 염려 이런 게 이제 생각보다 그게 엄중하다. 그 반성을 했습니다. 반성했고. 이 후보자 측의 적극적인 해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당은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 변호사가 판사로 일하던 2008년 한 코스닥 업체 주식 2만 주를 사들였다가 3주 만에 5천만 원의 차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뒤 같은 종목을 다시 사들였다가 석 달 뒤 6,700만 원의 차익을 올렸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현직 판사가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해서 거액의 매매 차익을 얻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전형적인 투기 세력과 같은 행동을 했다. 주 의원은 오 변호사가 이 밖에도 한 코스피 회사의 단기 투자에 7천여만 원의 차익을 올리는 등 단기 차익만 2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가 남아있는 국회 상황은 강경대치 그 자체입니다. 야당은 검찰 고발까지 거론하면서 청와대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고 반면 여당은 거래 과정에 불법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공세 차단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정성호 기자입니다. 범여권인 정의, 평화당까지 가세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해온 야사당. 대통령 사과, 조국 민정수석 경질을 요구했던 한국당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 후보자가 계속 버틴다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고발을 하는 것은 확실하고 아마 하게 되면 남편분도 같이 고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또 바른미래당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대치 속에 소집된 국회 법사위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는 야당에 여당은 회의 불참으로 응수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보이콧을 하는 이런 참 보기 드물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미선 후보자가 오늘 자신 명의 주식 전량을 처분하면서 여권에서는 분명한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어제만 해도 일부에서 후보자 자진 사퇴론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 말이 쑥 들어갔습니다. 국민 정서에는 제가 안 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점이 공직자 부적격 사유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신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는 없지 않냐며 여론을 보겠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건 전혀 없다며 청문 보고서 채택 기한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났죠. 특히 2년 뒤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합니다. 일본은 이게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 1심에선 우리가 졌습니다. 1심 결정이 바뀌는 예가 드물기 때문에 최종심에서도 우리가 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규제는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했는지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인근의 생선과 다른 지역의 생선, 둘 다 방사능 검사 결과가 기준치 이하라면 똑같이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 것일까? 1심의 판단은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장 드러난 식품 오염도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까지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1심에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난 만큼 식품 오염 가능성이 더 클 수 있고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 검사로는 방사능이 나오지 않아도 다른 방사능 물질은 있을 수 있다는 우리 주장이 통했습니다. 현존하는 위험을 넘어 잠재적 위험에 무게를 둔 겁니다. 그 지역의 환경적인 요소를 그렇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패널의 이제 판정이었죠. 근데 저희가 주장한 건 뭐냐면 그 원전 사고로 인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정부는 WTO 위생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건 처음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수입은 계속 금지됩니다. 또 모든 일본산 식품에 방사능이 나오면 17개 핵종의 추가 검사를 요구합니다. 항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똑같은 기준을 통해서 일본에 대해서 강화한 것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정부는 무역에 관한 문제인 만큼 외교적 갈등은 언급할 필요도 없고 통상 갈등으로도 번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패소를 당한 일본은 후쿠시마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변하면서 한국의 수입 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실제로 후쿠시마 현지 분위기는 어떨까요? 일본인들은 불안감 없이 맘 놓고 후쿠시마 수산물을 먹고 있을까요? 어떤지 직접 한번 보시죠. 이승철 특파원이 현지를 밀착 취재했습니다. 후쿠시마 현의 한 어시장입니다. 수산물들이 꽤 진열되어 있지만 정작 후쿠시마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후쿠시마의 모노와 인근 대형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잡이 배들이 드나들며 떠들썩해야 할 어항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후쿠시마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조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험 조업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된 고기잡이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 사고 후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감성돔과 송어, 대합 등 8종의 어류와 폐류는 잡으면 안 됩니다. 방사능 오염 때문입니다. 그 밖의 물고기 등도 잡으면 모두 방사성 물질 검사를 거칩니다. 오늘 검사 대상 시료만 41건. 消費者に対して安心していただくために絶えずチェックをし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 하지만 지난해에도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된 사례가 45건이나 보고됐습니다. 후쿠시마의 한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방사성 물질 측정실입니다. 먹을 것에서부터 집 주변의 흙까지 방사능 오염 상태를 알고 싶은 주민들의 의뢰를 받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0건까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정부 측 검사와는 달리 세슘뿐 아니라 스트론튬과 트리티늄 등의 방사성 물질도 검출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7월 바닷물 검사에서는 스트론튬이 나왔습니다. 原発入るまでじゃああと何年かかるんだって多分100年以上かかると思うので汚染の実態をきちんと見つめていく必要はあると思います。 이런 상황인데도 일본 정부는 폭발한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사용한 100만 톤가량의 막대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밝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専門家が安心だって
それが信用できないっていうのが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불안과 불신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 하지만 일본 정부는 WTO에서 패소한 뒤에도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日本産食品は科学的に安全であり、韓国の安全基準を十分クリアするものであるとの一審の実認定は維持されております。 일본 언론들은 이번 패소가 농림수산식품의 수출 촉진이 핵심 과제인 아베 정권에 큰 충격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게 바로 중앙처리 장치, 즉 CPU라고 부르죠. 전 세계적으로 인텔과 AMD 두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공공입찰 시장에선 인텔 제품이 9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더 비싼데도 인텔 제품만 고집한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퓨터 핵심 부품인 CPU는 인텔과 AMD가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조달 시장에선 사실상 인텔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AMD의 납품 비중은 단 0.5%, 99%가 인텔 제품이었습니다. 입찰 공고부터 문제였습니다. 대놓고 인텔 제품명을 적어놓거나 인텔 제품만 충족할 수 있는 사양을 적어냈습니다. 군과 경찰은 물론 지자체와 교육청까지 판박입니다. 회의를 할 때 AMD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언급이 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거든요. AMD는 아예 검토도 안 했다는 건데 가격을 따져보면 납득하기가 더 힘듭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가장 많이 납품된 인텔 제품과 비슷한 성능의 AMD 제품을 따져보면 AMD 제품이 12만 원 정도 쌉니다. 모두 27만 대였으니까 단순 계산으로도 330억 원을 아낄 수 있었단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2016년 두 회사 제품을 입찰 규격서에 함께 적으라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각 기관은 안정성을 이유로 내세웁니다. 테스트가 돼야지 저희들도 수요하는 측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부 기관은 AMD 측에서 테스트용 컴퓨터를 보내려 해도 거부했습니다. 사실상 업무 편의상 특정 업체의 제품만 사고 있는 겁니다. 누가 쓰는데 AMD 뭐 이런 레퍼런스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 쪽에서는 영향을 사실 좀 받으니까. 변화를 기피하는 공공기관의 안일한 행정 속에 예산 낭비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요즘 배달 서비스 업체 많이들 이용하시죠. 오늘 괜찮은 청년 일자리의 모범 사례로 뽑힌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KBS가 취재해보니까 이 업체에 일을 하던 배달 기사들이 영문도 모른 채 당일 통보로 계약 해지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인 김명성 씨. A업체에 일만 했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없으니까 오늘까지는 같이 전화까지 하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여기서 뭐 잘리는 명분이 있어요? 함께 일자리를 잃은 배달 기사가 총 4명. A업체 본사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을 그냥 자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 이거를 책임져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A업체에 직접 고용된 게 아니라 위탁업체와 그것도 개인 사업자 계약 관계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A업체에 일만 했습니다. A업체 상표가 있는 옷을 입고 A업체 배달통만 썼습니다. 고객 응대 교육도 A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이들의 노동을 통하여 경제적 이윤을 취득하는 플랫폼 기업에게 우리 사회는 응당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A업체는 중소기업 중앙에 괜찮은 청년 일자리로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한 단건이 생겼다고 깊게 들어가서 언더 컨트롤 하기 시작한다면 선의가 있는 위탁 지점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실 거고요. 신기술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선포식 자리였습니다. 당이라고 당하는 케이스도 있으셔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은 이 낙후 업종과 IT가 접목해가지고 이런 플랫폼 노동자 등 자영업자로 보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특수 고용 노동자는 55만여 명. 숫자는 늘어가지만 여전히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어제 결정은 결과 자체뿐 아니라 판단의 근거도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헌재 결정문에는 임신한 여성이 마주하는 현실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는데요. 특히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단순 대립관계가 아니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전향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김채린 기자가 판결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4대7.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관은 7년 새 3명 늘었습니다.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더 중요한 변화는 결정문의 구체적 내용. 2012년 위헌 의견엔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추상적 내용이 주를 이룬 반면 이번엔 여성들의 현실을 위헌 의견의 주된 근거로 삼았습니다. 헌재는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양육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 통계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낙태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상황에서 해외 원정 등 음성적 낙태뿐만 아니라 영아 유기, 영아 살해까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낙태죄가 여성에 대한 협박 도구로 사용된다고도 했습니다. 상대 남성의 복수나 괴롭힘의 수단, 가사 민사 분쟁의 압박 수단 등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낙태죄의 부당성에 대한 목소리들을 헌법재판소가 많이 담아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헌재는 낙태를 결정한 여성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태아의 삶을 깊이 고민한다고 봤습니다. 자신이 처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입니다. 임신한 여성의 안위는 곧 태아의 안위이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단순 대립관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성과 태아를 가해자 대 피해자의 관계로 보는 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며 조화와 균형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라고 우위에 서는 관계로는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다. 태아와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했다고. 헌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낙태를 실질적으로 줄일 방안 등을 찾아야 한다며 국가와 입법자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낙태죄가 위헌으로 판결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지금 당장부터 낙태가 가능한지, 또 현재 낙태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일 텐데요. 이지윤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됐을 경우 낙태 시술을 받는 건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불법입니다. 헌재의 결정은 당장 낙태죄 폐지가 아닙니다. 헌재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 새 법조항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그럼 미프진과 같은 임신 중절약은 구입이 가능할까요? 불법입니다. 임신 중절약 유통 관련법이 아직 없습니다. 이 법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최근 가짜 임신 중절약도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법임을 감수하고 낙태 시술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검찰이 기소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도 8명이 낙태죄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은 사실상 위헌 결정,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기준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낙태 결정 가능 기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를 기준으로 제시했는데요. 검찰도 임신 22주 이전 낙태에 대해선 수사를 신중히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낙태죄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무죄가 선고될까요? 현재 16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재판부가 공소 기각이나 무죄 선고를 할 수도 있고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유죄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산사 등에 의한 낙태 시술은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불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내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고 민주당과 한국당도 뒤이어 논의를 시작할 텐데 최종 개정까지의 과정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개정 과정에서 떠오를 쟁점들을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대 쟁점은 여성이 자기 판단으로 조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입니다. 헌재 재판관 3명이 임신 14주를 제시했는데 민감한 문제여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12주, 호주와 영국은 각각 20주와 24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OECD 국가들 보면 보통 한 12주 정도에는 사회경제적 사유든지 여성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는 어떤 사유든 상관없이 여성의 선택권이나 결정을 존중해주자. 조건부 낙태가 허용되는 기간은 헌재가 임신 22주로 명시해 큰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건부 낙태 기간이 14주 이상 22주까지로 정해질 경우 다음 쟁점은 낙태 허용 사유입니다. 현재는 전염성 질환이나 범죄로 인한 임신 등만 허용되는데 범위를 넓히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의당은 다음 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조건 없는 낙태는 임신 14주, 조건부 낙태는 임신 22주까지로 정했습니다. 낙태 허용 조건엔 사회 경제적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학업에 지장이 있거나 소득이 불안한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자는 겁니다. 인부의 결정에 대한 강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부가 정말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조건, 그것을 판단하기까지의 그 고뇌, 이것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한국당은 의료계와 종교계 등의 의견을 먼저 듣겠다고 했습니다. 개정 시한은 내년 말인데 종교계 등의 반발에 총선까지 겹쳐 최종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합법적인 낙태를 위해서는 법 개정과 함께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낙태 시술 경험이 거의 없는 의료인들을 교육하는 것부터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에게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까지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최근엔 불법 약물을 구해 먹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약물 낙태를 시도한 여성의 70% 이상이 낙태에 실패해 다시 수술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시술해주는 병원이 어디인지 물어 찾아가 불안 속에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에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정말 그 멀쩡한 몸인데 병을 위해서 이제 수술하고 좀 괜찮다는 영양제도 맞고 하면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에게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담을 거쳐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도 마련해야 합니다. 어디에서든 관련한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의료인들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불법인 낙태 시술법은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때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임신 중지를 다루도록 제도화해 수련의들이 안전한 임신 중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은 뒤 배출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의료계는 WHO가 임신 초기 낙태 방법으로 권고한 유산 유도 약물 미프진 도입도 안전한 임신 중단을 돕는 한 방안이라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데는 조국 해방을 염원하며 독립운동을 뒷받침한 민초들의 힘이 컸습니다. 그중엔 타국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임시정부에 후원했던 해외 동포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리 양민효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동부 시프의 황량한 벌판에서 저고리를 입고 작업을 하는 이들. 현지 향토사학자는 이 사진에 전투 지역을 청소하는 한인들이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1919년 1차 대전으로 폐허가 된 이곳에 한인 37명이 이주했습니다. 70만 명 가까이 전사한 인근 베르덩을 비롯해 독일과의 격전지였던 이 지역의 전쟁 피해 복구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그중엔 일본의 압제를 피해 연해주와 영국을 거쳐 프랑스까지 온 한인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1차 대전 참전 용사들이 묻혀있는 쉬프의 한 묘역입니다. 당시 한인들은 이 일대 곳곳에 남아있는 전사자 묘역을 조성하는 사업에 참여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où ils devaient relever les morts, c'est-à-dire récupérer les corps, les mettre dans les cercueils. 이들은 힘겨운 타국 생활에도 조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빼앗겼어도 국적을 꼬레앙이라 밝힌 자긍심은 프랑스 관청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Le père de la famille, M. Lee Do-sum, est bien indiqué comme coréen. Et il est arrivé en 1919, à la fin de 1919. 한국민회를 조직한 쉬프 한인들은 3.1절 1주년엔 유럽 각지의 동포들을 모아 독립 만세를 외쳤고 시신 안치로 어렵게 번 돈을 쪼개 임시정부를 보내며 해방을 염원했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미주 한인들도 3.1운동을 계기로 임시정부 후원에 나섰습니다. 금전으로 싸우는 군인이 되자며 하와이와 멕시코의 사탕수수밭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아낌없이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놨습니다. 돌아갈 조국이 없단 서름은 타국살이의 고통보다 깊었기에 독립을 향한 해외 한인들의 열망은 임시정부 활동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독립유공자 피탈 재산.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이 강탈해간 독립유공자들의 재산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빼앗긴 재산을 후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특별법이 벌써 4차례 발의됐는데 아직 정부는 이 재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후손들의 입장을 우한솔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 일본 경찰에 적발돼 옥고를 치른 고 김세동 지사. 지난 1993년 건국 훈장 애국장이 추서됐지만 증손자 김용훈 씨에겐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조선 헌종 임금에게 하사받았지만 일제가 뺏은 땅을 돌려달라며 증조부가 법원에 올린 진정서 70여 건이 눈에 밟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이 피를 토하면서 이 재산 환원을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재산을 돌려주지 않다는 것은 진정서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임금에게 받은 토지 문서 등을 찾았지만 두 차례 진행된 보훈처 연구 용역에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3.1운동에 가담했다가 일본 경찰에 피살된 고 김필락 지사의 재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 지사의 토지를 일제가 빼앗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걸 일본이 뺏어갔냐 안 뺏어가는 걸 네가 증명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유공자 후손을 보호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 독립운동가 재산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3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친일 재산은 환수를 하면서 독립유공자 재산은 돌려주지 않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무슨 정통성을 이기하겠느냐. 이 당위성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위키리크스의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런던의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한 지 7년 만에 영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국은 즉각 송환을 요청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키리크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7년 망명 생활 끝에 모습을 드러낸 어산지. 백발의 흰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이었습니다. 보호 조치가 철회되자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체포된 뒤 법원에 출석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2010년 국가기밀 수십만 건을 해킹해 공개한 혐의로 1급 수배를 내린 어산지에 대해 즉각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어산지 측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Any journalist can be extradited for prosecution in the United States for having published truthful information. 위키리크스는 미국 대선이 한창이던 2016년 8월 러시아 정보기관이 해킹한 민주당의 문서와 이메일을 폭로했습니다. It's not coincidence as WikiLeaks releases documents exposing the massive international corruption of the Clinton. 이 과정에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정보기관이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난달 뮬러 특검은 공모는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산지 체포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I know nothing about WikiLeaks. It's not my thing. And I know nothing really about them. It's not my deal in life.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어산지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관해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혹의 열쇠를 진 어산지가 미국에 송환될 때까지는 영국 법원의 결정이 필요해 앞으로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용훈입니다.
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시작해보죠. 네, 뒤 화면 보시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인데 네. 오른쪽 위에 그 미국 의장대가 들고 있는 태극기의 태극 문양을 보면 색깔이 좀 어색하죠. 네, 그러네요. 약간 하늘색으로 옅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미국 쪽이 외교적 결례를 했다. 그런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홀대다. 뭐 이런 주장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왼쪽 같은 경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에 방문했을 때인데 저 때도 보면 태극 문양이 약간 하늘색에 가깝고요. 네. 오른쪽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방문 때인데 저 때는 또 색깔이 괜찮죠. 아, 그러네요. 저게 색깔이 바래서 그런 건가요? 왜 저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국 쪽에 왜 저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기는 뭐 쉽지 않고요. 그래서 네. 청와대 쪽에 좀 물어봤더니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근데 대신 그때는 문제가 없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상황이 좀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그래도 색깔이 맞지 않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왜 문제를 삼느냐 이런 입장보다는 미국 쪽에 뭔가 조치를 요청을 했어야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 양 정상의 배석자 없이 두 정상만 만나는 단독 회담이 2분에 불과했다. 이런 네.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이른바 홀대 주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저게 정말 2분이었다면 중간에 통역이 끼어드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그렇죠. 짧아도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우리 정부는 그 모두 발언 그리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한 15분, 그 다음에 그 단독 회담이 한 15분 이 정도로 좀 예상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질의응답을 예정보다 길게 한 27분 정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2분 정도만 이제 대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과거 사례도 좀 찾아봤죠. 그러니까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때를 보니까 이때는 21분 동안 단독 회담을 했는데 네. 이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좀 길게 했는데 이걸 감안해서 그 다음 일정을 늦추더라도 이제 단독 회담을 한 21분 정도 했다는 거거든요. 네. 21분도 뭐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유독 짧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구해봤는데 일단 그야말로 단독 회담 2분 뭐 이거는 상당히 드문 일이라고 했는데 네. 그 문제는 그 의제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서는 이제 두 정상이 실무진과 동시에 논의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정이 짜졌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네. 그 참모가 배석한 이른바 소규모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한 2배 정도 시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그 성과가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한미 양국에도 일부 의견차가 확인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워낙 이제 북한 문제가 풀기 어려우니까 이후에 이제 남북회담, 그 다음에 뭐 3차 북미회담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뭐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분향소 천막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희생자를 기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길 다짐하는 전시 공간입니다.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외벽 한쪽에 304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혔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벽입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단원고 학생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줍니다. 그 미소가 잊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속마음 깊이 세월호 사건 생각해보고 거기서 희생된 희생자들을 생각해볼 수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아주 잠시라도 안아보고 싶지만 안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부모들은 꽃으로 그려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유가족들이 천막을 치고 분향소를 세웠던 광화문 광장. 천막이 있던 자리에 새로 생긴 이곳의 이름은 기억안전전시공간입니다. 건물 한쪽 벽에는 세월호 침몰 과정을 시간에 따라 새겼습니다. 세월호를 왜곡하고 지우려는 그런 자들에게 시민들의 뜻을 알리는 엄중한 선포라. 1970년 남영호 참사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도 한쪽에 기록했습니다. 재발을 막자는 다짐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재난과 그런 부실한 국가가 없도록 다짐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기억안전전시공간을 올해 말까지 개방한 뒤 유가족과 협의해 이후 운영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